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혹시 명왕성은 왜 행성이 아니에요? 이 질문 주변에서 들어보셨거나 뭐 직접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명왕성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명왕성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는요,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명왕송의 지위 변경이 단순히 천체 하나를 목록에서 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학적 정의란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변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거든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그 핵심들을 좀 뽑아서 명왕성을 둘러싼 과학적인 여정, 또 그 의미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랄까, 과학이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1930년 그 미국 로웰 천문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24살이었던 젊은 천문학도 클라이드 톰보가 있었죠. 이분이 밤하늘을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비교하다가 마침내 배경별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아주 희미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명왕성이었죠. 야, 진짜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매일 밤 찍은 유리 건판 사진 두 장을 블링크 비교 측정기라는 장치로 번갈아 보면서 찾아낸 거니까요. 정말 미세한 움직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천문학계에서는 이미 행성 X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 천문대 설립자인 퍼시벌 로웰이 해왕성 궤도 너머에 뭔가 큰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천왕성이랑 해왕성 궤도에 영향을 주는 미지의 행성이 있을 거라고요. 아, 그래서 톰보의 발견이 나오자마자 바로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딱 환영받았던 거군요. 뭐 아주 멀리 있어서 어둡고 작게 보일 뿐이지 이게 바로 로엘이 말한 그 행성 X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네요. 네, 뭐 처음엔 그렇게 여겨졌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그 당시에는 행성이라는 걸 명확하게 정의하는 과학적인 합의 기준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냥 뭐랄까 태양 주위를 돌고 좀 크고 둥근 천체 이 정도의 좀 모호한 개념이었죠. 아, 그렇군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군요. 네, 명왕성은 일단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였고 또 발견 당시 기술로는 그 정확한 크기나 질량을 재기도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뭐 비교적 쉽게 기존 행성들과 같이 분류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지구만한 크기일 거라는 추측도 있었으니까요. 와, 지구만 할 거라는 추측까지. 어찌 보면 좀 당시의 기대 속에서 좀 성급하게 행성이라는 이름표가 붙여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서 20세기 말 21세기가 되면서 상황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망원경 기술이라든지 관측 기법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명왕성이 있는 그 영역 있잖아요. 카이퍼 벨트라고 불리는 곳. 네, 카이퍼 벨트? 거기서 새로운 천체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너머에 얼음이랑 암석으로 된 작은 천체들이 도넛 모형으로 쫙 퍼져 있는 영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명왕성이랑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이 계속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겠네요. 이것들도 그럼 다 행성인가? 이렇게요. 바로 그거죠. 만약 그렇다면 태양계 행성이 수십 개, 어쩌면 뭐 수백 개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와, 수백 개요? 그러다가 2005년에 정말 결정적인 발견이 나오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 팀이 에리스라는 천체를 발견했는데 이게 중요했죠. 네, 아주 중요했습니다. 초기 측정 결과 이 에리스가 명왕성보다 질량이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명왕성보다 더 크다고요? 그럼 이게 10번째 행성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과학계를 강타한 거죠. 에리스를 10번째 행성으로 인정해야 하나? 그럼 앞으로 또 발견될 비슷한 애들은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이 결국에는 우리가 도대체 뭘 행성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 겁니다. 아, 그래서 에리스 발견자인 마이클 브라운 교수가 나중에 명왕성 킬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거군요. 네, 아이러니하죠. 새로운 천체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 때문에 기존 행성이었던 명왕성의 지위가 흔들리게 된 셈이니까요. 본인도 나중에 행성을 죽이고 싶었던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회고하기도 했더라고요. 그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결국 과학계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2006년 8월이었죠.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천문연맹 IAU 총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행성의 정의를 새로 만들자. 이걸 놓고 정말 열띤 토론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세 가지 기준이 나온 거죠. 첫째, 태양 주위를 돌아야 한다. 그렇죠. 이건 명왕성도 만족하고요. 둘째, 충분한 질량을 가져서 자체 중력으로 거의 둥근 형태, 그러니까 유체정역학적 평형 상태여야 한다. 이것도 명왕성은 통했죠. 뭐에 거의 동그라니까요. 네, 명왕성한테 처음 두 기준은 뭐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세 번째 요구사항이었잖아요. 이 세 번째 기준이 왜 그렇게 중요했고 또 이게 명왕성의 운명을 가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세 번째 기준이 바로 자신의 궤도 주변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배적인 역할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 공전 궤도 근처에 있는 다른 자잘한 천체들을 자기 중력으로 팍 끌어당겨서 위성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궤도 밖으로 튕겨내버려서 자기 궤도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뭐랄까, 자기 구역의 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하, 자기구역 정리. 네, 이 기준이 추가된 이유가 있어요. 행성을 단순히 크기나 모양만으로 정의하려니까 카이퍼 벨트처럼 작은 천체들이 막 몰려 있는 곳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천체들하고 구분이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행성이라면 적어도 자기 중력으로 주변 환경에 확실한 영향력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명왕성은? 그런데 명왕성은 바로 이 세 번째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명왕성의 궤도는 그 해왕성 궤도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궤도 주변에는 명왕성 말고도 비슷한 크기의 다른 카이퍼 벨트 천체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즉, 자기 궤도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다른 천체들이랑 같이 쓰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 네, 그래서 국제천문연맹은 명왕성을 행성 목록에서 제외하고 에리스나 세레스 같은 천체들과 함께 외소행성, 드워프 플래닛이라는 새로운 분류에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명왕성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에서 분류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 모든 논쟁과 재분류 과정에서 사실 명왕성 자체는 1930년에 발견됐을 때나 지금이나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늘 똑같은 궤도를 돌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변한 건 명왕성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과 늘어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우리 인간의 이해 방식, 그리고 기준, 과학 공동체의 합의였던 거죠. 기존의 정의로는 더 이상 새롭게 알게 된 태양계의 모습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의를 고칠 필요가 생긴 겁니다. 물론 이 결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쉬워했어요. 특히 수십 년 동안 명왕성을 9번째 행성으로 배우고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한테는 좀 충격이었겠죠. 자료 보니까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국제천문연맹에 막 항의 편지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명왕성 다시 행성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요. 네, 그런 일화들이 있었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명왕성이 행성 목록에서 빠졌을 때 좀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사건이 과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과학의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살아 움직이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죠. 과학 지식이라는 게 완성된 진리가 아니거든요.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최선의 증거와 관찰을 바탕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일종의 잠정적인 모델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기존 모델이나 정의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과학은 기꺼이 그걸 수정하고 개선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 스스로를 교정하면서 더 정확한 이해로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명왕성의 재분류는 과학이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결국 과학이라는 건 그냥 딱딱하게 정해진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찰하고 또 토론하면서 때로는 기존의 생각을 과감히 바꾸어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탐구 과정이라는 거겠죠.
명왕성 이야기가 바로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명왕성은 지금 이성관에도 저 멀리 태양계 외곽 카이퍼 벨트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외소행성으로 분류는 됐지만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고요. 2015년에 뉴 호라이즌소가 명왕성 가까이 날아가면서 보내온 사진들 정말 놀라웠잖아요. 맞아요. 정말 대단했죠. 우리가 이 작은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딱 깨닫게 해줬어요. 그 하트 모양 지형이라든지 얼음 화선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네, 상상 이상이었죠. 어쩌면 미래에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태양계 바깥 외계 행성계에서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행성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 그런 전혀 새로운 형태의 천체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땐 우리가 또다시 행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정의를 바꾸냐, 번거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익숙했던 게 바뀌면 혼란스러우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자료들에서도 계속 지적하듯이 바로 그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야말로 과학을 발전시키는 진짜 힘인 것 같아요. 장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왕성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한때 행성이었다가 아니게 된 그 사연 자체가 우리에게 분류란 무엇인가, 과학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의 지식은 영원한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니까요. 명왕성은 그대로 거기 있는데 우리는 그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생각하고 또 관점을 넓혀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명왕성은 충분히 중요하고 또 매력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마무리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명왕성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과학적 이해는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이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기존의 이론이나 분류 체계를 다시 보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수정하면서 더 나은 설명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 아주 먼 미래에 인류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가스 성운 속에서 직접 뭉쳐져 만들어졌거나 혹은 두 개의 별 주위를 도는 쌍성계의 행성처럼 지금의 태양계 모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존재하는 그런 천체 시스템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행성이라는 현재의 정의를 어떻게 확장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의 그 세 가지 기준, 항성주의 공전, 구형 유지, 궤도 지배력이 그런 새로운 발견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주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